대표인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한 야당이 이 시정연설 집단 거부를 선언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정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치는 끝났다는 야당에 여당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에 대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어느 때든 가능하다고 정커비 미 백악관 NSC 전략소통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이 7차 핵실험의 예고탄은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서면 조사 통보를 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면서 불쾌함을 표시했었죠. 이에 대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현직 장관이 사실상 강도 높게 비판한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 검찰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와 관련해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반론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조사를 넘어 처벌까지 언급했습니다. 누구나 우리 국민들은 다 법 앞에 평등하고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된다.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사실상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권 장관은 정부가 국민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새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특검 수용과 비속어 논란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서 없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시정연설을 집단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와 예산안에 대한 정부 연설을 듣도록 한 국회법 84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당이 시정연설 일정을 여당과 합의해놓고 대장동 특검 수용과 소위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를 조건으로 건 걸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을 열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규탄 시위를 하거나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방안들이 거론되는데 시정연설 직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와 안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서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야당 반발 수위에 따라 여야 입장차만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자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라면서 울먹인 건데요.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빼고라도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35분 민주당사 출입문 밖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당 관계자가 문을 잠그고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대치 도중 출근하던 당직자가 문을 열었고 검찰 관계자들이 당사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민주당 지도부 10여 명이 몰려왔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울먹이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빼고라도 대장동 사건은 특검에 맡기자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오전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하지만 당 내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퇴진을 공개 요구한 김혜영 전 의원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단일 대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라고 치해법권이 될 수 없다면서 특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 당사라고 해서 정당한 법 집행에 치해법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 진중권 교수는 정치 보복이라며 재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는 5년 전 이 대표의 SNS 글을 공유하며 재미있는 분이라고 썼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 황당한 이야기라면서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고 김 의원을 향해서도 무얼 걸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실도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소설을 발표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법사위 종합감사 첫 질의에 나선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새벽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출처는 한 언론사의 제보라고 했고 제보자의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동훈을 먼저 왔어.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하더니 아유 뭐 노래 하나 하십시오. 김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매체는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지난달 고소당한 곳입니다. 한 장관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서 해당 술집 근방에라도 갔다면 공직을 걸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이야기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김 의원은 단순 제보가 아니라 해당 언론과 협업을 했다고도 인정했는데 한 장관은 미행도 해당 언론과 함께 했냐며 다그쳤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김 의원이 술자리 목격자라고 주장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허위 사실이라며 김 의원과 해당 매체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그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그 장관하는 걸 주관을 해. 지금 소설 쓰는 거야. 헛소문 듣고 온 것이지. 대통령실은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 산의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차 시도 불발 이후에 닷새 만이었는데요. 6시간의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진행됐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시정연설을 예정돼 있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검찰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물론 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장 그 집행 과정을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일부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뭐 영장 집행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검사가 분명히 같이 갔었고요. 뭐 부부장 검사가 보통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데 검사 일행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영장 집행을 했다? 뭐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좀 항고한다는 거죠. 그런 영장 집행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항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사실 뭐 그런 사소한 절차적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있었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야당 탄압이다 수사를 하는데 야당 탄압이라 또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 전체가 나선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항고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시정연설을 나설 예정인데 앞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민주당은 오늘 시정연설을 이제 집단 거부하기로 하고 뭐 참석할지 뭐 피켓을 들고 앉아 있을지 뭐 아직은 뭐 결정할 수 없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은 뭐 어떤 형식을 취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앞으로 어떤 형식을 취하든 이것이 국민에게 힘이 있어서 과도한 행위를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정부 권력은 야당에 비해서는 절대적 우위의 권력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약자예요. 근데 약자는 강자와 대응을 할 때 약자의 프레임으로 대응을 해야지 강자인 것처럼 대응을 해서 강대 강으로 대결을 하면 저는 절대 현 정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오전에 의총해서 합리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뭐 피켓 시위를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전에 이제 시정연설이 대통령 시정연설이 뭐 매해 있어 왔는데 보통 이제 뭐 야당이 이제 참석을 전체적으로 안 한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거의 전례가 없이 과도하게 뭐 하면은 그것을 국민들이 과연 좋게 볼 것이냐. 지금 이 정치라는 것은요, 본인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 그 국민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마치 한쪽에 편을 서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죠. 이 시정연설을 집단 거부하기로 시사를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야당이 참석을 안 한 적도 없었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 방금 발언에도 뭔가 시정연설에 조건을 건 적도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헌법에는 뭐 대통령 국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이게 무슨 헌법까지 들먹일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 국회에서 야당이 이걸 거부한다?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야당의 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김상일 평론가처럼 다해서 그 앞에다 무슨 뭐 야당 탄압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피켓팅하는 것도 과거 있었거든요. 그거는 예. 과거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정연설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국회의원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고 내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지금 내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국민의 혈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돈 하나하나를 쓰는 것이 정말 굉장한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 테니까 국민들께서 이걸 잘 지켜봐 주십시오. 국회의원들 잘 좀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절차예요. 국민에게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그걸 듣는 것은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이콧한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예. 이건 뭐 그냥 보이콧하거나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거 몇 번 있었던 것처럼 뭐 앞에 피켓을 지은다든가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대통령에게 하는 게 그런 절차, 그 어떤 피켓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사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하는 도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대표가 이제 그 울먹이는 목소리로 네. 이 역사의 현장을 꼭 잊지 말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기 바란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표의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좋게 해석을 하면 어쨌든 이 수사 자체가 좀 약간 공정성을 잃은 것 아니냐. 그리고 좀 중립성이랑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 편파적이고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답답함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일 때 전례 없는 그 야당 당사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을 침통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그래도 좀 의연하게 하는 게 더 국민에게 보기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너무 이렇게 눈물을 자주 보이면 그걸 또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러나 어쨌든 어제만큼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수사가 너무 몰아치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좀 더 씌우고 이미지를 파괴함으로써 어떤 결론으로 국민들을 도달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정치인들이 이제 눈물을 보이는 거는 이제 우리 정치사에 이제 몇 번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그 눈물 와중에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먹히는 눈물이 있었고, 국민들한테 이제 통하는 눈물이 있었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게 왜 눈물을 흘리고 있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눈물도 있었잖아요. 네. 자, 보시기에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대표의 눈물은 어떻게 좀 해석이 되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 국민들에게 먹히는 눈물인가 먹히지 않는 눈물인가 뭐 그렇게 평론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예. 뭐 본인 나름대로 뭐 비통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야당 당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민주당 당사가 아니고 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 별도의 법인인데 새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실 그 중에서도 특정한 컴퓨터에 가서 뭐 어떤 특정한 증거를 얻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정치가
뭐 이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모두가 자신들의 지지자만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까? 정말 그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지지자만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자신들의 지지자에게는 뭔가 호소력이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요, 그 남을 위한 눈물이냐, 본인을 위한 눈물이냐라고 이제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서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온다 광주묘역에서 이제 눈물을 한 번 흘렸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또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을 위한 눈물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눈물은 남을 위한 눈물인가? 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지적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그 분명한 것은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는 좀 너무 좀 눈물을 자주 보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건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 어떤 행태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수사 행태인가, 이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뭐 할 것은 뭐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국민들을 먼저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아니면 그 외곽을 좀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본질에서 좀 벗어난 이미지를 먼저 공격해서 저 사람들은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일을 했을 거야. 이런 이미지를 먼저 씌우는 작업들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예. 이 국민들이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예민한 수사일수록 저는 그런 논란이 없게 굉장히 차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무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정치도 해보시지 않은 분을, 그리고 검증도 되지 않은 분을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진짜 영웅을 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영웅 본색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검사 본색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과 그리고 현 정부가 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과거에는요, 이런 한쪽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다른 한쪽에서 좀 형평이, 좀 뭐 기계적인 형평일 수는 있지만 형평이 이루어지는 수사의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좋게만 볼 것인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의 쌍특검을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해도 되니까 대장동 특검을 빨리 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뭐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대표가 상당히 좀 초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쭉 돌아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도입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 가만히 보면 언제 특검을 도입했냐 하면 주로 이제 권력층이라든지 대통령이나 측근이 관련되어서 그럴 때, 또는 뭐 검찰 고위직이 관련됐다든가 이래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경우, 하기 어려운 경우, 안 하는 경우, 또 미진한 경우 이런 때 많이 했거든요. 지금 특검이 아직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죠. 이해람 중사, 고 이해람 중사 특검. 수사가 끝났다는 거죠.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데. 수사를 한번 했잖아요. 수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미진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특검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게 특검이 보통 도입되는 조건이에요. 보통. 아무 때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만두게 하고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지난해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게 나왔었죠. 특검을 하자.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이 대표 그때 후보도 뭐 여러 가지 윤석열 뭐 의혹도 함께 특검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유야무야 됐었죠. 그때는 특검이 도입할 조건이 됐었죠.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그런 대통령 후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특검을 도입할 조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특검을 도입한다면 그 결과를 다 보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혹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왜 형평에 어긋나냐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때는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 출석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장금 특검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장관님께서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셨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과라고 해서 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가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게 할 얘기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요, 수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고요. 예.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께서는 지금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에 정말 자기와 이심전심인 사람들로 인사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것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예. 마치 저게 그 법무행정을 하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장관처럼 보이기도 해서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요즘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뭔가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발언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내용에서 뭔가 더 추가로 나올 내용이 있다는 건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추가로 나올 내용이 지금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예. 증언이고 물론 이제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입만 바라보고 그에 따라서 수사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놀고 있겠습니까? 유 전 본부장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갔더니 깜짝 놀랄 정도 수사를 많이 해놨더라. 그러니까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회유해가지고 그걸 자백을 이렇게 이끌어낸 게 아니라 예. 물증을 들이대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기하니까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고요. 관계자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나 물증이나 모든 것이 들어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생각하고요. 예. 글쎄 마지막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작은 돌 던졌는데 이렇게 한다. 큰 돌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큰 돌? 이건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거에 대장동 사건의 최종 책임자다. 이런 정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어떻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증거로서 입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할 최후의 진술, 최후의 어떤 큰 돌 이런 건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참석 의혹을 제기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 다 해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럼 좋습니다.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담도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동백 아가씨 자기가 부르겠대. 연주해달래. 해줬어. 동백 아가씨 윤석열이 있고. 저는 뭐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더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뭘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들으셨는데요. 직을 걸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도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김의겸 의원의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김의겸 의원이 참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국민에게 준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런 질문은 제가 볼 때는 동료 의원 중에 그런 이미지가 없는 의원한테 맡겼을 것 같아요. 본인이 굳이 저걸 왜 해서 저런 상황을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자세도 굉장히 저는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녹취가 있잖아요. 그리고 권익위에 저것이 어쨌든 공익 제보가 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뭐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여기서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도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정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수사권이나 이런 모든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없고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의겸 의원이 이미지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대표입니다. 저 자리는 국정감사장이고요. 그러면 어쩐 사적 감정이 드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국무위원이 보이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조금 악연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재정 의원과 악수를 연출했다는 주장. 자,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출장을 갔다. 자,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뭐 악수 얘기도 사실은 거짓말이었는데 그건 사실 근데 동영상이 다 돌아다니고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의겸 의원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분은 의원 되시기 전에 기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아시지만 기자는 제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뭡니까? 사실 확인. 저런 제보가 들어오면 만약에 이런 기사를 쓰겠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데스크에서 확인했냐? 더블 체크하라.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7월 달이라면서요. 7월 19일. 날짜도 특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인지 이렇게.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민감한 사안은 더블 체크를 하고 그래 폭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 본인이 술 안 마신다는 거 김의겸 장관 압니까 물어봤더니 김의겸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미 다 보도가 됐잖아요. 보도됐고 널리 알려진 사안이고 한 장관은 술도 안 먹고 그런 술자리도 안 간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구심? 이거 사실일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사람 데리고 혼자 뭐 미행하듯이 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면 경호 차량에다가 경호원 수십 명 쫙 깔릴 텐데 7월 달이면 벌써 소문이 나도 많이 났겠죠. 그러면 저런 사실이 제보됐을 때 이건 사실일까라는 걸 더블 체크하고 배경 제공을 하고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의혹이니까 의혹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면책특권 국정감사장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고 그래요? 아니면 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인이 이제 스토킹했던 매체와 야합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김의겸 의원은
야합이 아니라 협업한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협업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저는 그걸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매체와 협업을 해서 나온 정보라면 그걸 본인이 질의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료 의원이에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저한테 이거 굉장히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템이니까 질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제 입장에서 이것을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게 정말 해볼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블 체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서 동료 의원이 이걸 못 하겠다고 한다면 본인도 안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명하지 못한 모습을 자꾸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역시 사과를 했는데 이 보상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만 할 예정이라고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야의 거듭된 압박에 저녁 8시쯤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안 나오셨으면 앞서 보신 대로 불출석에 대한 증인 고발 등을 할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뒤늦게나마. 최 회장은 출석하자마자 카카오 먹통 사태의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 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정전 사태에 관련된 많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화재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화재가 났다는 것은 저로서도 별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정도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끌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시스템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역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400억 규모의 보상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국감장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또 필리핀 세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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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서비스를 이용자의 유료 서비스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무료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막 교통을 겪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조금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예. 어제 일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소관이었던 거죠. 소관 사항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였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 측에 이제 이 두 사람 대표 홍은택 대표와 그리고 김범수 창업주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이 먹통 사태에 대해서 이런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으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카카오톡 그러니까 메신저가 있고 뱅크 서비스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인 사람들의 피해 사례를 일단 확인을 하고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확답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다면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대해서도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보상하고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단체 소송이 조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번 사태가 좀 추이가 나눠질 수 있고, 어제는 어쨌든 국정감사장이었고 이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확답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국감장에서 확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법적으로 뭐 어떤 의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검토한다라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카카오톡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SK라든지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게 결국엔 나중에 책임 소재 문제가 될 거거든요. 뭐 얼마를 보상하게 된다면 그 중에 누가 몇 %를 보상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결국 법적으로 비하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보상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최악의 사태를 또 표현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가 이번 사태 전에도 이런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계열사들을 상장을 하면서 이 주주들이 좀 피해를 입게 됐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국민적인 감정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이렇게 화재까지 나고 며칠이나 먹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런 확장만 생각하다가 내실을 다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김범수 창업주의 입장은 이 카카오톡 자체가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계열사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계열사들이 이제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 투자금을 반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들 때문에 뭐 이게 내실 다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2018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실제 사실인가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조금 확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 쪽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근데 그건 이제 그쪽 이야기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만약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집단 소송에 나섰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접 손해라는 것은 이 행위로 인해서 바로 발생하는 손해인 것이고, 간접 손해는 이 행위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또 어떠한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쪽 카카오톡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이고, 이걸 간접 손해라고 하는 건데, 간접 손해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 카카오톡 측에서 예상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결국에는 이 예상할 수 있었을 때가 입증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이고, 직접 손해는 무료 메신저이기 때문에 직접 손해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직접 손해, 간접 손해를 청구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정도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 그러니까 어떠한 뭐 이런 불편으로 인해서 내가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돈을 달라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데서는 인당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마저도 다 인정이 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좀 법 쪽에서는 의견이 나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그 불만도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영업 피해를 본 유료 이용 대리운전 기사들 보험료로 일단은 보상금으로 4,260원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작은 금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 그래도 10몇만 원은 벌었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에 나왔던 게 이제 그렇게 보상해준다는 보상안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카카오 뭐 대리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리 서비스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카카오에다가 월 22,000원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연결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6일 정도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6일치를 빼주고 그 금액이 이제 4천 얼마에 달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약관에 의해서 보상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상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직접 손해는 이제 4천 얼마인 건데 간접적인 손해로 이분들이 결국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뭐 10몇만 원에 이르는 그런 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카카오톡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였는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결국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그렇다고 기사님들이 한 분 한 분 할 수는 없거든요. 소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카카오톡에서는 이번에 이런 사태 관련해서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이와 관련해서 뭐 포인트라든지 조금 정당한 금액을 보상하는 그런 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4,660원은 약관에 의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상 수준이고 그 이외에 이제 도의적 배상 부분은 이제 더 이야기가 나눠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4천 얼마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직접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소송을 하더라도 뭐 당연히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도의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간접 손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손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간접 손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주장을 하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카카오톡에서 조금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도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인정될지 아닐지를 모르는 것인데도 자발적으로 일부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은 여론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상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포인트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게 원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4,600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원가로 따지면 4,600원이 아닐 거예요. 그보다 적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포인트로 줄 수 있다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최고 지도부가 시진핑 주석의 복심들로만 채워졌죠. 자, 중국에서는 시진핑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입니다. 공산당 당원의 대만의 독립을 처음으로 명기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 시진핑 시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막식 중 갑작스레 퇴장하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이번 당대회에서 외신들이 뽑은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후계자 없이 최측근들로 꾸린 시진핑 3기 지도부에 견제 세력이 사라지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Not clear about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is very surprise moment, and actually, state media here has not reported this at all. 공산당 당원의 대만 독립 반대를 최초로 명기한 만큼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의 갈등으로 세계에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把这个统一台湾作为中华民族他所谓的中华民族伟大复兴最重要的一个项目嘛。 중국 대학가에서 시작된 시진핑 규탄 시위는 해외로도 확산됐습니다. We should stop the Chinese state from interfering with the freedoms and rights in Western countries. 미국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권력 지형 변화 등에 논평이나 반응 없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북한이 NLL 포사격 등 연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화 제안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모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현지 시간 24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커비 소통관은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동맹과 긴밀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관은 정보와 방위 역량을 확충하고 한미일 공조를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모든 사태에 대비해 전 세계 동맹과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의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 교체를 논의했고 여기에 직접 참여했다고 현지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대체 정권이 필요한 이란과 달리 대체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체가 더 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미국, 한국, 일본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 핵시설 파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 보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우리 군이 이제 서해에서 교전 일부 직전까지 갔잖아요. 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예, 일단 이 해상에 무포호라는 선박이 무단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 상선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지금 남북한의 무해 통항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과거에 이제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단계가 풀렸다가 잠깐 있었지만 천안 연평도 이후에 이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그 상황에서 월선이 된 것을 경고 사격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의 어떤 보복의 성격으로 방사포를 10발을 발사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NLL을 침범한 선박 무포호라고 하는데 1991년에 시리아로 스커드 미사일을 나누려고 했다가 다시 기항한 선박이랑 이름이 같아요. 예, 이름만 같습니다. 선박은 완전 다른 선박입니다. 이제 이게 등록된 내용을 찾아보면은 2009년에 이제 처음 지어진 선박이고요. 한 2년간 중국 선적으로 활용이 되다가 북한이 2011년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잠깐 라이베리아 선적을 이제 취득을 했다가 취소를 당한 다음에 다시 최근에 북한 이 기국이 이제 북한으로 등록이 됐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다른 나라 배인 듯 하면서 그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던 매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민간 이 해운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이 선박 자체는 결국은 북한의 어떤 정부의 임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단순히 무슨 선박이 넘어온 것을 우리가 겁을 주고 총을 쏘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기본적으로 북한의 모든 선박들은 북한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특히나 더더군다나 작은 고깃배가 월선을 해 들어왔다라고 하면 실수로 볼 수 있겠지만 저렇게 큰 배를 몰고 왔다는 것은 일부러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게 이제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런 전반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여태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를 하거나 혹은 최악의 긴장 상황을 몰아갈 때 양상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격 훈련이라든가 혹은 이런 거를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NLL 지역을 넘어온 다음에 이제 아마 DMZ 지역에서도 이렇게 활발한 활동들, MDL 군사분계선 부근의 활발한 활동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잔뜩 분위기를 끌어올리다가 핵실험으로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일단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발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일단 위성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핵실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3번 갱도에서
뭐 추가적인 활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갱도 또 지금 북한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복구를 하고 있는 4번 갱도의 활동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결국 핵실험의 징후가 아니겠냐. 이외에도 지금 이제 위성사진 분석을 해보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곧 진수시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또 대응 뭐 사격이랄지 대응 미사일 발사 같은 걸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대한민국으로서는 다양한 그 북한을, 그러니까 소위 우리 KMPL이라고 그래서 응징보복으로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현무4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미사일의 어떤 그 실제 역량, 이런 것들은 아직 과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서 북한 문제가 우크라이나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만큼, 대만 문제만큼이나 국제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NPT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국제 유엔을 비롯한 이 국제 질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좀 국제사회에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시가총액 100위권 반도체 기업 중 우리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마저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고 수익성도 악화됐는데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4년 새 2계단 내려와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4위, SK스퀘어가 100위에 턱걸이하면서 100위권한 한국 기업은 3곳에 그쳤습니다. 중국 42곳, 미국 28곳, 대만 10곳 등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규모도 커지고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도 미국, 대만 등은 모두 올랐지만 한국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중국에 집중돼 있어 미국의 중국 제재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3년간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금액은 중국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SK하이닉스는 미국 투자가 없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은 크게 부족합니다. 미국의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은 25%에 달하지만 한국은 6%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올해 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사실 지원 규모가 아주 적은 상황입니다.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전북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전북지사의 아내와 공무원 등 7명이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2달 전이던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이곳을 압수수색하던 중 민주당 입당 원서 사본 천여장과 만여 명의 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을 입건한 뒤 지난 7월에는 전북도청 사무관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도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장 등 29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 측근과 공무원 7명이 당원 명단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당원 모집을 부탁받았다는 도청 공무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송하진 전 지사는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없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고른 아침의 한 장입니다. 까만 고무신을 신은 어린이들이 양철로 만든 물동이를 힘겹게 나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에서는 부모들과 함께 온 어린이들이 피난학교 체험학습에 참여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부산에서는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피난민 체험한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당시 전쟁 중에도 수업을 이어갔던 피난학교 천막교실을 찾거나 특별히 제작된 삐라들을 줍기도 합니다. 부산이 이렇게 6.25 전쟁을 기억하는 이유는 오늘날 부산의 눈부신 발전에는 피난민들의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에 약 40만 명이던 부산 인구는 전쟁 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곳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살아남기에 애를 썼습니다. 당시 임시수도 부산은 마실 물이 너무 부족해서 잠긴 수도꼭지 앞에 양동이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체험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우리의 현대사를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 6.7도, 철원은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남은 한 주간 큰 추위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